자, 좀 뭐 쑥스럽지만 저희 소개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일단 명칭은 셀 시그널링 네트워크스 랩으로서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PI고 제가 PI고 이제 함께 이제 5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박사과정 3명, 석박통합 2명인데 이제 3명은 이번 학기에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전공으로 융합되어 이런 다양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준비하기가 제가 근래에 준비했던 발표 중에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지 한데 일단 제 리서치 컨셉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런 구강 암면 영역 저희 단과대학에 맞는 구강 암면 영역을 구성하는 이제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그런 싱글셀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어떤 크게 2가지의 어프로치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광학 기반의 어떤 어프로치, 그다음에 NGS를 통해서 어떤 이런 우리 영역에 맞는 세포의 각각의 어떤 시그널링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인제 옵티칼 그리고 NGS의 2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쪼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우리가 인제 흔히 이제 얼크 포스포릴레이션 레벨을 측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웨스턴 블롯을 떠올리실 텐데 물론 인제 센시티비티나 면에서 가장 인제 좋은 메소드이긴 하지만 어떤 정보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얼크가 활성화돼서 포스포릴레이션 되는 이벤트는 이런 기존의 이뮤노블록 방법뿐만이 아니고 이런 광학적인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셀 투 셀 베리에이션이라든지 포스포릴레이션 다이나믹스 또는 이 얼크 자체가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트랜스로케이션 되는 이런 정보를 이렇게 다이세팅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기존의 옵티칼로 가장 이제 보기 좋은 어떤 옵티칼의 장점이 가장 극대화되는 부분이 이제 다음과 같은 세포의 기능들 이제 뭐 예를 들어 액틴 다이나믹스라든지 셀 마이그레이션 같은 이런 다이나믹한 기능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이런 과학적인 기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적 기법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런 컨텍스트에 맞는 이런 바이오 센서를 어떻게 적용하는 전략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제 제가 인제 박사 과정 때부터 전공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인제 형광 단백질 기반으로 많은 그런 센서를 커스터마이징해서 활용을 해 왔고요. 그런 전략에 인제 활용되는 인제 형광 단백질은 뭐 다음과 같이 인제 포토 컨버터블이라든지 다양한 팔레트라고 하는 다양한 색상의 형광 단백질 또는 뭐 다이머릭한 경우 그리고 서로 다른 파장을 활용한 이런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측정할 수 있는 프렛 센서 등이 저희 연구 전략에 활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 이건 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걸 예시를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인제 노란 색상의 형광 단백질인데 어떤 광자극에 의해서 색상이 변하는 포토 컨버터블 플루로센트 프로테인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세포의 싱글셀에서 포스포이노시타이드 다이나믹스를 측정했던 연구고 이렇게 기울기를 통해서 이렇게 디퓨전 레이트를 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존의 인제 제네티컬리 인코디드 칼슘 센서는 인제 사이토플라즈믹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디퓨전 레이트가 굉장히 높고 시그널이 굉장히 인제 디퓨즈하게 보이는데 이거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제 멤브레인에 테서링 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동하는 세포에서 이런 다양한 브로드 패턴의 칼슘 퍼프나 이런 저기 이런 핀포인트 형태의 칼슘 스파클렛의 어떤 공간적인 칼슘 정보의 어떤 해상도를 좀 높인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포 내부가 아닌 세포 외부에 인제 플루로센트 형광을 띠는 마이크로스피어의 젤을 활용한 3D 컬처 활용해서 이런 에피델리알 루디먼트의
어떤 디벨롭멘털 스테이지에서 디벨롭멘털 스테이지에서 이런 비드의 ECM의 비드의 트래킹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비드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이런 발생하는 에피델 루리먼트 주변의 어떤 포스를 측정하는 3D 트랜지션 포스 어널리시스도 수행을 한 경험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옵티컬 어프로치 이외에 이제 NGS도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많이 해왔던 거는 이제 벌크랑 싱글셀 RNA 시퀀싱을 주로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세팅을 기본으로 한 이제 마크로젠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비트로 컬처 모델이나 어떤 아이솔레이티드된 익스플란트 좀 호모지너스한 어떤 셀 파퓰레이션에서는 이제 벌크 RNA-seq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집단의 새로운 기능이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셀 시그널링 패스웨이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을 해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체 좀 헤테로제너스한 티슈 자체나 오르간 익스플란트에서는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이 구성을 그런 해당 조직을 구성하는 어떤 셀의 아이덴티티나 관련된 제네틱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광학적 전략 그리고 NGS 전략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는 이 세포 자체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다양한 타임 스케일의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컨드 메신저, 예를 들어 카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벤트가 진행이 되지만 디퍼런시에이션, 프롤리퍼레이션의 경우에서는 며칠, 몇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타임 스케일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규명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이것을 싱글셀 레졸루션으로 규명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법적인 어떤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제 테크니컬한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리서치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 보았고요. 사실 관련 담당하는 학생들이 다 있고 이제 학생들이 직접 소개하는 것이 이제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소개를 드렸다시피 저희 학생들이 다 이제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이번엔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저희 순서 돌아왔을 때 학생들이 직접 소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오늘은 제가 그냥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이제 GPCR 스터디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주로 이제 치아 특히 펄프 덴틴 컴플렉스를 주 타겟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거기서 이 GPCR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10년간 연구를 해 왔고요. 펄프 덴틴 컴플렉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펄프 치아를 구성하는 펄프와 덴틴을 통칭해서 펑셔널 유닛 개념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인테그레이티드 된 개념이고요. 특히 저희는 펄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중에 메젠카이말 스템셀, 특히 이제 DPSC라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DPSC는 아시다시피 외부 자극에 의해서 오돈토블라스트로 분화되어 덴틴을 구성하는 매트릭스를 분비해서 외부에 의한 덴틴의 손상 시에 이렇게 상아지를 재생하는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이러한 펑셔널 유닛은 치아의 수명에 굉장히 중요한 타겟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GPCR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GPCR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라이겐드에 반응해서 이 G 알파 베타 감마 헤테로트라이머리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 외부의 다양한 환경 변화를 세포 내로 재해석해서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용체입니다. 특히 이제 분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현재까지 GPCR 숫자가 이제 한 700개 이상 거의 800종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류 체계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지만 저희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퀀스 호몰로지에 따른 이 클래스 A, B, C, D, F 이런 호몰로지 관련 클래스를 통해서
발표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왜 GPCR을 선택했느냐라고 한다면 몇 가지 인제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이 덴탈 펄프 내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GPCR 라이겐드가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고되어 있고요. 또한 덴탈 펄프를 구성하는 세포에 다양한 G 프로테인들이 발현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보고되어 일단 있다는 것이, 그래서 GPCR이 일단은 펄프 내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또한 2015 년부터 제가 인제 연구를 GPCR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보시면 저희 연구 결과에서 인제 GPCR의 일종의 칼슘 센싱 리셉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인제 MTA를 처리하였을 때 이러한 MTA에 의한 바이오미네랄라이제이션 또는 MTA에 의한 이뮨셀 마이그레이션에 이런 GPCR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GPCR이 이러한 덴탈 펄프나 이제 외부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단서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인제 좀 전반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인제 FDA 승인 약물의 1/3 정도가 GPCR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적응증이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인제 치의학 분야에서 특히 재생 쪽과 관련된 분야에서 GPCR 타겟팅하는 드럭은 현재까지 인제 보고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필요성을 좀 알 수 있었고요.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GPCR 타겟팅해서 퍼비네틴 컴플렉스의 재생에 관련된 어떤 음 것들을 규명하고 발굴하는 역할, 발굴을 첫 번째로 하고 그와 관련된 세포 신호 전달 체계를 규명한다라는 것이 이 스터디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스크리닝 과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런 스크리닝 모시도를 설명드리면, 우선 치아에서 배양한 발 익스트랙션해서 인제 배양하는 HDFSC의 마이크로레이를 통해서 어떤 GPCR이 발현하는지 프로파일링을 진행해서 거기에 발현 양에 따른 GPCR을 선정해서 관련된 해당 안타고니스트의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시행해서 다음과 같이 드러그 스크리닝 다단계의 드러그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약물 컴파운드를 발굴해 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인제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보시면 배양된 인제 HDPSC에서 GPCR 발현을 봤을 때 인제 흥미롭게도 인제 클래스 A, 아까 말씀드린 분류 체계의 클래스 A에 해당되는 GPCR의 발현이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인제 클래스 A를 중심으로 일단은 스크리닝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러그 스크리닝은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려진 이런 바인딩되는 안타고니스트를 활용해서 스크리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인제 펑셔널 테스트로 들어갔는데, 펑셔널 테스트 첫 번째로 잘 알려진 바이오미네랄라이제이션의 정도를 인제 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알리잔 레드 스테이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약물들의 어떤 분화, DPSC의 분화 유도능을 확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인제 다수의 후보군을 발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치를 선정해서 1차 후보군을 선정을 해서 인제 다음에 이제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활성을 측정해서 결국 인제 2 차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어 우선 상위 6 종의 약물을 알리자인 레드와 ALP 활성을 동시에 가진 상위 6 종의 약물을 발굴할 수 있었고요. 이런 6 종의 약물을 인제 관련된 오스테오제닉 마커를 통해서 이런 6 종의 약물이 렁스2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런 마커의 유전자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이 바인딩하는 수용체를 저희가 인제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6 종의 새로운 더 캔디데이트 리셉터와 관련된 화합물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제 그런 약물들이 어떤 유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인 어떤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각각의 약물을 처리했을 때 주일간 처리했을 때 처리 후에 인제 벌크 RNA-식을 통해서 유전체의 패턴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6 종의 약물 모두 유사한 수의 업 또는 다운 레귤레이티드 된 유전자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유전체 패턴의 양상이 유사하지 않을까 해서 이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과 콜리레이션 매트릭스 어널리시스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컨트롤에 비해서 6 종의 약물에서 컨트롤에 비해서 인제 상호 유사한 수준의 유사한 패턴의 유전체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인제 진 온톨로지 인제 변화된 DEG, 그러니까 차별 발현 유전자죠. 그러니까 약물을 처리했을 때 유의성 있게 변한 유전체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생물학적 기능이 변했을까?'라고 인제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기대했던 바이오 미네랄라이제이션 또는 인제 어떤 디퍼런시에이션 관련된 오스테오제닉한 이런 분화 패턴이 관찰이 되었고요. 이러한 주요 온톨로지에 관련된 유전자를 각각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6 종의 약물을 처리했을 때 굉장히 유사한 패턴의 유전자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6 종의 약물을 각각을 처리했는데 인제 유전체 변화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어쩌면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신호 전달 체계가 공통적인 신호 전달 체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어 또한 인제 이러한 가설의 근거는 이런 수용체가 기본적으로 인제 클래스 A라는 기본적인 구성이 유사한 집단이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추론을 하였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캐그 분석을 시행을 했을 때 모든 약물에서 유의성 있게 인제 PS3 카이네이즈 AKT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변화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뭐 디테일은 오늘 뭐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어쨌든 몇 가지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인제 규명해낸 최종 신호 전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GPCR 로 시작되는 나타공식 처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PI3 카이네즈 AKT MDM2에서 PE53인 트랜스크리പ്션 팩터인 PE53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패스웨이가 실제 저희가 봤던 분화 유도 효과에 관여하는 패스웨이다. 저희가 인제 안타고니스트 기반의 전략을 썼기 때문에 네거티브에서 인제 요 MDM2 PO13에서 이 MDM2가 PO13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전환되는 이런 신호 전달 체계가 되겠고요. 각각의 이런 시그널링 노드들을 억제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모든 경우에서 분화유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현재는 인제 동물 실험을 쪼끔 액티브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스스로 인제 동물 실험하는 세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것의 어떤 검증을 위해서 동물 모델 검증을 인비보 모델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인제 동물 실험의 파이프라인을 나름 인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구축된 파이프라인을 보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나 이따 말씀드린 인제 인실리코 스크리닝을 통해서 DPSC를 보여 드렸고요. 또한 인제 본메로 스템셀을 활용한 어떤 스크리닝을 통해서 히트 컴파운드를 얻어내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히트 컴파운드는 인제 딜리버리 시스템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인제 크게 인제 치아를 중심으로 알베올라 본 그리고 인제 롱 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전신골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을 한 상태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인제 도와주시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제 소형에서 중대형까지의 인제 현재는 가능한 상태고요. 이제 보시면 각각의 모델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벤 교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인제 마우스의 경우는 인제 TG가 가능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선희 교수님께서 하는 건 이제 렛으로 하시는데 인제 라이브 CT 스캔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김도연 연대 인제 보존과 김도연 교수의 경우는 중대형인 비글을 많이 활용하는데 인제 조직 양이 인제 굉장히 풍부해서 조직 분석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제 또한 이런 본 모델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인제 김도현 교수의 인제 비글을 활용한 중대형 동물에서의 펄프토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인제 컨트롤 트리트먼트 이렇게 분학을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특히 요 치아랑 전치부를 활용하고 있고, 견치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활용을 이런 경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저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인제 콜라겐 스펀지에 소킹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어데스 오프닝을 통해서 치관부 펄프를 제거하고
이러한 콜라겐 스펀지를 어플리케이션해서 GI나 레진으로 수복하는 심플한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일단 증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컨트롤에 비해서 저희가 발굴해낸 약물을 처리하였을 때 이 빨간색이 인제 새롭게 형성된 미네랄라이제이션 된 어떤 파트를 저희 컬러링을 해 놓은 거고요. 카시파이 티슈를 컬러링해 놓은 거고요. 보시면 약물 처리했을 때 컨트롤에 비해서 이러한 경조직의 형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제 지금 현재의 한계점은 이런 매트릭스의 3 차원적인 특성 때문에 이 세포의 이동으로 추정돼서 되는 그런 이벤트에 의해서 저희가 의도치 않은 굉장히 인제 버티컬하게 이렇게 긴 형태로 진행되는 칼시피케이션 형태가 관찰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분석을 해 보면 실제 약물 처리했을 때 이 미네랄라이제이션 된 볼륨이 증가하고 이 조직 사진을 보면은 아직까지 퀄리티는 좀 만족스럽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뭐 쉽게 인제 오스테오덴틴이라고 하죠. 이게 마치 뼈같이. 근데 이런 이제 큰 포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제 매트릭스의 특성이라고 추정이 되고, 다만 이 칼시피케이션 된 구간에서는 그래도 꽤 나름 만족스러운 이런 덴시티를 보이는 어떤 미네랄라이제이션 구조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콜라겐 매트릭스의 3D한 성질에 의해서 3D라는 특성 때문에 인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3D의 환경을 2D 형태로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런 매트릭스로 호밍되었을 때 이런 시트 형태로 배열이 되는 디자인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요 부분이 많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공유해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약물 이외에 여러 가지 약물에서 인제 뭐 아직 완성이 된 스터디는 아니지만 한 달 데이터를 봤을 때 보다 대부분의 약물에서 저희가 발굴한 약물에서 인제 칼시파이케이션 되는 현상을 어 관찰하였습니다라는 데이터고요. 또한 치아뿐만이 아니고 DPSC 이외에 인제 뼈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BMSC에서도 검증을 했는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저희가 발굴해낸 약물이 BMSC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현재 아까 소개해 드린 이제 골 모델에 적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이뮨셀 바이올로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역시 덴탈 펄프 내에 인제 이런 여러 가지 셀 중에 또 이뮨셀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까 인제 소개해 드린 이런 오돈토블라스트들은 외부 자극, 감염이나 뭐 손상 등 외부 자극에 의해서 다양한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토카인 또는 케모카인들이 당연히 펄프 내에 있는 이뮨셀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이런 이뮨셀이 어떠한 펄프 내에서 기능을 하는지, 물론 이제 디펜스에 대해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제 생각은 이런 펄프 내에 인제 셀 파퓰레이션을 정확하게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뮨 셀이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하는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펜스 외에 제가 인제 주목하는 부분이 인제 리제너레이션 프로세스인데, 인제 알려져 있듯이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 인플라메이션 해소되는 과정에서 레졸루션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 이뮨 셀들은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기존의 디펜스뿐만이 아닌 이뮨 리액션뿐만이 아닌 리제너레이션 이벤트에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치아와 관련된 뼈에서는 이제 마크로파지가 이제 게임 체인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스틱 액티비티를 플라스틱 리제너레이션을 위한 플라스틱 액티비티로 전환시키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정리를 해 보자면 이제 치아 내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에 어떠한 시그널링 메커니즘이 관여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해서 저희는 인제 싱글셀 RNA-식을 통해서 어떤 세포들이 있나 먼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휴먼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동물을 해 봤는데, 인제 저희가 가장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모델이 인제 그 중대형 아까 말씀드린 비글에서 이 견치
가장 크다고 알려진 송곳니에서 일단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오프닝을 해서 이 티슈를 펄프 티슈가 인제 이 정도 크기의 펄프 티슈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새끼손가락만한 펄프 티슈가 나와서 보통 인제 싱글셀 RNA-seq 할 때 인제 티슈 양이 모자라서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아주 한 번에 해결되는 예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젠틀맥스를 통해서 인제 분해해서 인제 10X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인제 마크로젠에 의뢰해서 인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인제 5,000 셀 단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을 때 인제 면역 세포는 크게 3 종이 관찰이 되었고요. 인제 dendritic 셀, 림포사이트, 마크로파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는 이제 기존의 히스톨로지 펄프 히스톨로지에서도 인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인제 규명을 하였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펄프 조직에 있는 이뮨셀이 좀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T셀이 이렇게 인제 림포사이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보시면 인제 CD3 포지티브인데 CD4, CD8은 더블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제 독특한 특성을 가진 T셀이 일단 관찰이 되었고요. 그 외에 마크로파지가 또 굉장히 특징적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가지 페이트로 마치 나눠지는 어 양상이 관찰되었고 그중에 인제 메인 파퓰레이션은 마크로파지 스캐빈저 리셉터로 알려진 MSR1이 굉장히 highly expressed 된 클러스터가 관찰이 돼서 굉장히 인제 그 M1, M2로 분리를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특징적인 마크로파지 형태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M1, M2로 이미 분화된 폼은 아니었습니다, 유전체 정보를 살펴본 결과. 그래서 인제 저희가 추론한 바로는 '이것이 혹시 티슈 레지던트 폼이 아닐까?'라고 인제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인제 아시다시피 티슈 레지던트 마크로파지는 기존에 인제 본매로부터 온다기보다는 이미 발생 시에 이미 조직에 존재하고 있는 티슈 레지던트 폼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조직에서 다양한 셀 타입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티슈 레지던트 마크로파지는 기존의 이런 포식작용 이외에 다양한 어떤 어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인제 알려져 있고요. 발생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TRM의 경우는 인제 엠브리오닉 디벨롭먼트 때 이미 생성이 돼서 조직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욕색 오리진, 페탈 리버 오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욕색 오리진, 페탈 리버 오리진 이제 각각 다른 색깔로 인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통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인제 마우스의 경우 엠브리오닉 데이 8 일에서 13 일째에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이미 그 시기에 조직에 각 조직에 앞으로 발생할 각 조직에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흥미로운 점은 CNS 조직 파트의 경우는 욕색 오리진이 대부분이고 스킨의 경우는 인제 페탈 리버 마찬가지로 다른 조직에서 이런 구성 분포가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향후에 출생 이후에 본매로부터로 이제 유입이 되는 이런 다양한 마크로파지들이 섞여서 인제 다양한 파퓰레이션을 이루고 있다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도 앞서는 인제 이미 맹출한 치아를 분석을 한 기 할 거기 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마우스 엠브리오닉 투수점에서 인제 싱글셀을 한 번 더 수행을 해 봤고요. 이것은 저희 인제 기존에 인제 보고된 14일 엠브리오닉 데이 14 일에 딱 맞는 시기에 투수점에 대한 싱글셀 데이터가 이미 인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어서 인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인제 유맵을 통해서 다시 클러스터링을 시행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대했던 대로 마크로파지가 엠브리오닉 스테이지에서 있음이 저희가 인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마크로파지 파퓰레이션을 좀 자세히 보면은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MSR 포지티브 그룹이 일단 눈에 띄었고요. 또한 이제 전반적으로 인제 MS 그 TRM 티슈 레지던트 마크로파지 마커로 알려진 이제 CD68 번의 발현이 전반적으로 관찰이 돼서 이게 TRM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고 인제 더블 포지티브인 이런 군도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인제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존재하는지 지금 계속 검증하고 이것이 정확히 어떤 세포인지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인제 아까 인제 보여드린 엠브리오닉 데이 14 일의 마우스 엠브리오에서 투수점을 컬처해서 다음과 같이 마크로파지
레이블링을 했을 때 실제 우리가 봤던 싱글셀 데이터에서 확인했던 이런 마크로파지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흥미로운 점은 뭐 구조상으로도 그렇겠지만 메젠카임에 굉장히 위치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 덴탈 폴리클 쪽에 굉장히 밀집해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서 인제 이러한 메젠카임과 마크로파지의 어떤 연관성 어떤 인터랙션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그걸 또 규명을 해 보고자 인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장기간의 어떤 DPSC와 마크로파지 코컬처 2D 코컬처를 통해서 이 세포의 어떤 패턴, 이동 패턴을 저희가 인제 좀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초반에 비해서 마치 마크로파지가 이 DPSC의 등에 타고 있는 듯한 이러한 패턴. 이 초반에 보시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후반부에 서로 이렇게 다 인제 뭐랄까 '인터랙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관찰되었는데 DPSC에서는 마크로파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DPSC가 프로세싱을 뻗으면서 마크로파지 쪽으로 뻗으면서 마크로파지를 이렇게 마치 태우는 것 같은 이런 두 가지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로 마크로파지 태우는 과정을 인제 사진 스티커스로 보여 드리는 거고요. 또한 마크로파지 또한 이 DPSC 쪽으로 프로세스를 뻗으면서 DPSC 쪽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즉 케모택틱한 어떤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라이브 이미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인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러한 TRM이라고 추정되는 마크로파지에서 어떤 정확하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리진이 과연 욕색인지 페탈 리버인지 그리고 이런 마크로파지의 치아에 특히 인제 발생을 하고자 하는 펄프에서의 덴탈 펄프에서의 스페시픽 유전체의 패턴 또는 마커 등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TRM 디플리션 모델을 활용해서 이것이 인제 뭐 향후에 투스 모폴로지나 어떤 리제너레이션 포텐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스텝으로 한다면 저희가 인제 MSC 또는 덴탈 펄프 스템셀과 이뮨셀 특히 인제 아까 보여드린 마크로파지와의 어떤 인터랙션에 앞서 저희가 소개해 드린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어떤 케모텍시스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키 이 두 세포 종의 키 어디전 몰레큘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규명해 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제 크게 인제 3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신진 과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로 인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파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파트는 지금 약간 인제 저희가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이것 인제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인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첫 번째 로 이제 프로텍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버추얼 스크리닝 또한 앞서 소개해 드린 이런 테크니컬한 어떻게 하면 어드밴스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프로텍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제 앞서 발굴해 낸 이러한 신호 전달 체계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여기서 인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이 인제 MDM2 P53 패스웨이입니다. 그래서 MDM2는 인제 E3 라이게이즈를 통해서 어떤 단백질을 디그라데이션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P53을 디그라데이션 시킴으로써 억제한다라는 이 패스웨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이 되었고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인제 항암의 굉장히 주요 타깃으로 해서 P53을 어떻게든 살림으로써 MDM2가 과활성화되는 것을 상황을 억제함으로써 세포의 사멸을 유도해서 항암에 중요한 비전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약물들이 MDM2 P53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스웨이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를 이제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뉴틀린이라는 굉장히 가장 잘 알려진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틀린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앞서 발굴해낸 상황을 다시 재현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뉴트린 처리했을 때 MDM2의 활성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P53 디그라데이션이 억제가 되어 P53 양이 이제 확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 처리하실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스테오제닉 마커들이 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점이 이제 P53이 증가함에 따라 MDM2도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이 P53이 증가하게 되면 MDM2를 증가시키는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를 스스로 증가시킴으로써 P53의 어떤 과활성 대응을 억제하는 이러한 네거티브 피드백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MDM2가 증가하는 것 또한 이런 P53의 트랜스크립셔널 액티베이션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P53을 계속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효과들이 조금 더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MDM2가 증가되는 현상 자체를 억제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스몰 몰레큘을 통해서 바인딩보다는 MDM2 자체를 디그레이데이션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텍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분자 화합물의 처리를 통해서 단백질을 이제 디그레이데이션 시키는 게 이제 프로텍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올라이시스 타겟팅 카이머라라고 이제 약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크게 이제 바인더와 디그레이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이 이제 바인더에 링커에 디그레이더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바인더는 아시다시피 타겟 프로테인에 바인딩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것에 디그레이더를 이제 카이머릭하게 이제 붙임으로써 링킹함으로써 타겟 프로테인에 E3 라이게이즈를 리크루팅하는 역할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텍 을 처리하게 되면 E3 라이게이즈가 타겟 프로테인의 유비키티네이션을 통해서 분해한다. 이러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때마침 MDM2를 타겟팅하는 프로텍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D224라는 화합물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MD224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MDM2의 바인더인 MI1061과 그다음 링커, 그다음에 어, 그 E3 라이게이즈를 리크루팅할 수 있는 디그레이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이러한 MDM2의 이니비터인 MI1061과 MD224의 효능을 이제 웨스턴 블라스 통해서 일단 평가를 해보았는데 기대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MDM2 이니비터만 처리하게 되면 P53의 활성에 의한 피드백에 의해서 양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는데 프로텍을 처리했을 때는 그러한 증가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세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 MDM 프로텍인 MD224의 특정 농도에서 굉장히 포텐트하게 MDM2의 큰 증가 없이 포텐트하게 P53을 서스테인하게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능을 MDM2 이니비터와 MDM2 프로텍의 효능을 직접 알리자인레드를 통해서 비교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사한 조건에서 좀 프로텍이 10분의 1 수준의 농도에서도 이러한 MDM2 이니비터와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다양한 마커 분석에 있어서도 프로텍이 기존의 이니비터보다 이런 오스테오제닉 마커의 발현을 더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렇게 기존된 보고된 프로텍 이외에 이제 저희의 어떤 노벨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프로텍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뉴틀린 베이스된 이런 MDM2끼리 리크루팅 시켜서 서로 부수게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MDM2와 CRBN을 리크루팅해서 E3 라이게이즈를 리크루팅해서 다양한 링커 길이의 조합을 통해서 디그라데이션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텍을 아주대학교의 이제 최준원 교수님과 함께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인딩 몰레큘은 기존에 보고된 다양한 MDM2에 타겟팅하는 약물의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한 이런 디그레이딩 시키는 플랫폼이 또 여러 가지가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적의 조합을 찾겠다 이런 구성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 스킴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역시 최종적으로는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능을 검증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한 연구의 진행은 이제 드럭 리포지셔닝에 많이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이제 기존에 보고되었던 약물을 재활용, 용도의 변경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러한 기본적인 검증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건너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하는 데에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제 디스커브 드럭의 노블티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이제 컴퓨터 베이스드인 드럭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를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분자 모델링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형태의 기술인데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인시리브로라는 업체와 이제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핵심은 어쨌든 분자 모델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합물의 구조 또한 이제 구조가 이제 보호가 된 표적 단백질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 3차원적인 가상 공간에서 이것들이 결합할 수 있는지를 테스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접 하지 않고 이제 가상으로 해서 일단은 가능성 있는 약물들을 1 차적으로 유효물질을 도출하는 이러한 기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가 인제 타깃으로 하는 GPCR 스트럭처와 다양한 이 케미컬 데이터베이스를 조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저희가 타겟팅하는 GPCR의 구조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 스크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은 바인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선정을 해서 공간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인제 기존의 화합물 구조가 알려진 데이터베이스의 화합물을 쉽게 얘기하면 일일이 다 인제 가상으로 대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인딩 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테스팅하는 작업이고 이제 이런 과정을 도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바인딩 에너지나 이러한 결합 양식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바인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후보군을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제 프리리미너리 데이터가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인제 한국화합물연구원 화연의 데이터 캔뱅크에서 78만 개를 저희가 타겟팅하는 GPCR에 바인딩 되는 약물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인제 한 주 1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78만 개의 약물을 저희가 타겟팅하는 단백질에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이 실제 사례고요. 그래서 레퍼런스는 기존에 보고된 이런 GPCR 안타고니스트를 활용해서 구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유사하게 바인딩 될 수 있는 화합물을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78만 개 중에 이제 탑 50 캔디데이트를 저희가 선별할 수 있었고 이런 50개를 가지고 알리자인 레드 스테이닝을 시행해 본 결과 50개 중에 1 개에서 굉장히 포텐트한 약물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분의 1의 확률인데 어떻게 보면 낮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 스크리닝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확률을 높였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컨셉으로 앞으로 인제 GPCR에 최적화된 약물을 개발하겠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기초연구실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소개해 드린 인셀리브로의 인실리코의 전문가인 김민석 박사님과 제가 인제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발굴된 약물들은 어 치아 또는 골에서 재생 유도능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심플한 컨셉으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연구단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서 많은 교수님도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테크니컬 어드밴스먼트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광학 또는 NGS 기반으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구강 안면 영역에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영역 그러니까 다양한 앞서 소개해 알리자인 레드로 물론 스크린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신호활성을 정말 정밀하게 측정하고 다양한 약물들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고자 최근에 한 작업들은 이제 옵티컬한 스크리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를 들어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형광 단백질, 형광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칼슘 센서를 기반으로 이러한 GPCR 안타고니스트를 발굴하는 사례를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고니스트를 쳤을 때 이렇게 칼슘이 이게 신호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안타고니스트 후보군을 처리했을 때 효과가 있는 레퍼런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칼슘 신호가 억제되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120 개의 약물에서 칼슘 신호를 GPCR에 의한 칼슘 신호를 실제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다수 발굴해낸 사례를 일단은 보고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뭐 옵티컬의 특성상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 스루풋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스몰 투 미드 스케일 정도 해서 칼슘 신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스크리닝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또한 앞서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제 옵티컬 어프로치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컨드 메신저나 포스포레이션 시그널, 그래서 몇 분 또는 몇 시간의 단위에 해당하는 이미징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인제 이 기간을 좀 템포럴한 스케일을 좀 넓히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시에이션 과정까지 전 과정을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최근에 인제 바이오텍사의 사이테이션 5 시스템을 저희 연구실에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포옥시아 컨디션이 가능한 라이브 셀 체인버를 구축을 했고요. 채널은 5 개로 돼 있고, 중간에 인제 빠른 신호 변화 유도를 위한 인젝터 시스템, 그리고 사이안 옐로우 시그널에 기반한 프렛 디텍션 시스템 필터도 저희가 인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최근에 구축되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좀 롱텀 라이브 셀 이미징에 관심이 있다, 좀 활용해 보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 저희와 함께 같이 진행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고요. 또한 NGS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인제 그동안 RNA-seq을 기반으로 열심히 해 왔는데, 최근에 인제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까지 쪼끔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인제 목요일마다 인제 중장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제 같이 구성원이신 유수연 교수님과 그다음 마취과의 김현정 교수님, 감명환 교수님과 함께 지금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 디자인을 해서 런칭을 하였고요. 또한 인체 유래물 은행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은행장님이신 인제 김선영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인제 이 센터에서 발생하는 페이션트 샘플을 이제 샘플 자체로 이제 1차 자원으로 맡길 뿐만 아니고, 그것을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시퀀스 정보를 2차 자원화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제 유전 정보까지 해서 인체 유래물 은행에 이렇게 보관하고 이런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최근에 인제 런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요 타겟팅하는 NGS 기법은 뭐 이쪽 분야는 뭐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16SR RNA 애플리콘 시퀀싱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오타뿐만이 아니고, 사실 목표는 차권을 통해서 이런 세균의 종류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변 기능, 환경에 대한 어떤 기능 반응들,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진정한 마이크로바이옴 메타지놈 스터디를 한번 해 보자. 기왕이면 우리 기관 내에서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정리를 해 보면 사실 인제 뭐 "이런 연구를 희망하시는 분 오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그럴 수준은 안 되고요. 여기저기 인제 연구를 벌려 놓은 상태입니다. 인제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그냥 키워드를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리고, 인제 관심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키워드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리서치 토픽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싱글셀 바이올로지를 기반한, 특히 요즘에 인제 이뮨셀과 MSC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런 신호 전달 체계와 관련된 세포의 기능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텍과 버추얼 스크리닝 포함해서 이런 NGS와 옵티컬 기법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 자원 및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연구에서 저희와 인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을 인제 이 지면을 통해 소개를 드리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